국가직 7급 통신이론 2014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좀 쉬운 문제네요. 1번은 확률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확률은 100% 합산하면 1이 돼야죠. 어떤 경우 확률을 좀 합하면 1이 돼야 된다는 바로 이 성질을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논아서 적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라는 상수가 있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절대치 x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절대치 x를 이제 벗기는 방법 기억합니까? 만약에 x의 값이 0보다 크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의 절대값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x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그럼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결론은 그냥 x 그려버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벗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5. 그렇죠? x가 마이너스 5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구간 중에 마이너스 영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마이너스 영역은 요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영역은 바로 요 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앞에 붙여서 벗기니까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가 또 여기 붙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 수 있죠? 자,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이건. 자, 이놈은 그냥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마이너스 플러스 전 구간 중에 요 벗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 절대치 x 벗기는 것 때문에. 자, 0에서부터 무한대의 x의 값은 전부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그때는 요 값을 벗길 때 그냥 벗기면 됩니다. 그냥 x. 그러니까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벗길 때는 이제 플러스 영역에서는 그냥 x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적분입니다. 그냥 적분하는 거죠. 그냥 수학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상수는 뭐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익스포넨셜은 지수 함수는 적분하든 미분하든 그대로 익스포넨셜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변수가 x니까 요 앞에 요 2라는 개수는 미분할 때는 2가 앞에 곱해지고 적분할 때는 이렇게 2가 나누기가 되는 거 알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c가 있으니까 2분의 c. 이렇게 하면 적분이 된 겁니다. 정적분이니까 구간을 주면 이렇게.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 영승은 1이죠. 그럼 2분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빵이죠. 빵. 그러니까 결론은 요게 되겠네. 요 계산은 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는 상수가 앞으로 나갈 테고 지수함수는 적분할 때 그대로입니다. 근데 변수가 x니까 요 마이너스 2는 개수예요. 요 개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미분할 때는 앞에 곱해지고 적분할 때는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빵이에요. 빵 빼기. 빵 빼기. 요거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이죠. 1이면 이거 고스란히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빼기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이것도 2분의 c가 되네. 그렇죠. 좌측의 적분값도 2분의 c가 되고 우측의 적분값도 2분의 c가 되니까 더하면 2분의 c 더하기 2분의 c는 c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의 값은 1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컨볼루션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컨볼루션. 우리가 중첩적분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중첩적분. 컨볼루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FT라는 신호는요, 사인파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신호입니다. FT는. 자, 이렇게 해서 요 제로와 만나는 지점, 요거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호가 있어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 있죠. HT라고 하는 것. 임펄스 응답. 자, 임펄스 응답은 델타 펑션이네. 델타 펑션이죠. 이렇게 1이라는 시간 단위에 이렇게 크기는 하늘만큼이죠. 폭은 거의 빵이고 면적은 1이다. 그래서 면적이 1이다 그 말이죠. 델타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t-3이라는 시점에는 델타 펑션인데 밑으로 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5라는 시점에는 이렇게 위쪽을 향하는 델타 함수를 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되겠죠. 이 시간대는. 요게 10번까지 파형이 입력 신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려나가면 8, 9, 10 이렇게 했죠. 자, 임펄스 응답은 이번에 9라는 시점에는 위로 가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신호를 컨볼루션 시켜보세요. 그 말이에요. 두 개의 신호를 컨볼루션 시켜보세요. 자, 컨볼루션을 시켜가지고 결과 파형을 나타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선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FT라는 신호하고 HT라는 두 개의 신호가 있는데 컨볼루션을 하라는 이야기는 중첩적분 아니에요? 중첩적분. 그렇죠? 그래서 중첩적분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HT는 임펄스네요. 특수한 함수예요. 임펄스. 임펄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임펄스가 있었더라고 하면 t가 0일 때 이렇게 있었더라 그러면 이놈은 델타 t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이 경우는 t가 0일 때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t가 0일 때만 크기는 진폭은 무한대고 그러니까 화살표 그린 거예요. 폭은 거의 빵이고
면적은 1이 되는 겁니다. 면적은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델타 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은 시간 영역에서 1초만큼 이동이 됐습니다. 1만큼 이동이 됐죠. 그러니까 요 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놈은 델타 펑션 이렇게 해놓고 T-1 이러면 되겠죠. T코로 1만큼 시프트 했다.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은 델타 펑션 T-3만큼 이동했지. 근데 이건 면적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건 밑으로 그러니까 요거 붙이면 되죠. 요 놈은 델타 펑션 T-5만큼 이동했죠. 요건 또 마이너스가 되겠네. T-7이 되고 요 놈은 T-9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요 놈은 9만큼 요 놈이 9만큼 이동해서 표현된 게 요겁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요 함수하고 요 함수 있죠? 요 함수하고 요 함수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FT는 요 함수하고 요 놈하고 컨볼루션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FT 컨볼루션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컨볼루션 공부할 때 기억합니까? 이 컨볼루션 중첩적분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분을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신호, 요 주어진 신호의 t의 값이 t-1로 바뀌는 그런 신호 값이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FT라는 신호하고 요 신호하고 컨볼루션을 하면은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FT라는 신호가 T코로 1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요 시점이 요쪽으로 오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려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적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컨볼루션이 이런 연산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놈하고 요놈 연산한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놈하고 요놈을 연산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좀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플러스. 왜냐하면 요 신호가 여러 개니까. 요거 하나면은 이게 답이에요. 하나면. 그런데 F와 FT는 요거지만은 두 번째 요 신호는 HT는 요놈일 때는 요렇게 됐고 요놈일 때는 그때는 요게 바뀌겠죠. 그때는 요렇게 3이 되고 요 마이너스 크기 면적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델타 펑션의 요 t-3이 요 t로 들어가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t-3만큼 이동했다. t-3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요 파형을 3만큼 이동하면 여기 오겠지. 여기 3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는데 마이너스 크기니까 밑으로 가네.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 그냥 상쇄되겠지. 이거 상쇄되죠? 이거? 결론은 이것만 덜렁 남습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 행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감 잡았죠? 이번엔 F 요거 t-5 그러면 t-5 그러면 요런 FT라는 신호가 5만큼 이동하니까 요거는 상쇄되니까 다 지워버리면 되죠. 또 없는 거예요. 자, 5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돼? 7이죠. 7. 7인데 여기 7이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쪽 델타 펑션이니까 이 마이너스 크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7에서부터는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이런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상쇄돼 버리죠. 이것만 남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지워버리면 되지. 이런 형태로 해보세요. 그때 9죠. 자, 9가 되면 여기 9가 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요 시점에 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10번으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풀이의 급수에 관련되는 겁니다. 풀이의 급수. 자, 3번은 풀이의 급수예요. 주기를 갖고 있는 어떤 주기적인 신호는요. 주파수 영역에서 즉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때는 풀이의 급수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비주기적인 신호 있죠. 딱 한 번만 나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구형파 한 번만 덜렁 나왔다. 그것은 실은 주기가 무한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기가 무한대로 보면은 그것도 주기 신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은 비주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비주기적인 신호를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주기 t를 무한대로 봐가지고 풀이의 급수에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것. 그게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적인 신호네요. 구형파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주기적인 신호입니다. 구형파가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와요. 자, 이게 시간 영역의 구형파 신호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반복되는 시간의 주기 아니에요? 반복되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겠네. 이게 주기 되죠, 이거? t 되겠죠? 그 중에 요때는 값이 없고 요때만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때를 우리가 보통 타워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타워, 펄스의 폭, 그렇죠? 이건 한 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영역에서 폭이 굉장히 좁은 신호 있죠. 폭이 좁은 신호 같은 게 임펄스 아니에요? t가 0이라는 시점에 그렸습니다.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것을 좀 넓혀서 그린 겁니다. 좀 넓혀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려고 좀 넓혀서 그렸지. 원래 델타 펑션은 t=0이라는 0이라는 시점에 폭은 거의 빵입니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거 홀쭉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근데 진폭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폭은 거의 빵이에요. 진폭은 무한대지만은 이런 게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t가 거의 빵이죠, 이 폭이. 그럼 이걸 풀이의 변환시키면 풀이의 변화는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t의 역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t라는 값이 갖는 영역이 폭이 거의 빵이면 주파수는 빵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 t가 굉장히 작으면 폭이 굉장히 좁죠. 작으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빵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요걸 조금 주파수 이 시간 영역의 폭을 좀 넓히면 이렇게 넓히면 여기 한 t 뭐 이렇게 좀 빵보다는 좀 크죠.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요. 이게 t가 빵일 때는 주기가 빵일 때는 주파수는 이제 무한대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빵보다는 조금 크죠. 그럼 이건 무한대보다는 좀 작겠지.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싱크 함수 형태 되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요만큼 이제는 주파수 신호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만큼 좁아졌습니다. 이거는 무한대지만 대역폭이 무한대죠. 좁아졌어. 그런데 만약에 시간 영역에 t가 이렇게 돼버리면 무한대 아니에요? t가 무한대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1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폭은 거의 빵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델타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 t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대역폭은 서로 반대 관계가 있어요. 상반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풀이의 급수의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이 구형파 있죠? 이 구형파 가운데 이걸 뭐 0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0으로 놔도 되죠. 이렇게. 여기 한 줄기 t가 되고 펄스의 그 어떤 값을 갖는 영역은 타워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결론은 어떻게 바뀐다고 했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걸 중심을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이게 좋겠지? 0으로. 그럼 여기 타워가 되고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되겠죠. 자, 렉탱귤러 신호죠. 구형파. 구형파를 풀이에 변환시키면 싱크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싱크 함수. 그렇죠? 싱크 함수가 돼. 싱크 함수가. 싱크 함수가 되지. 이렇게 이런 형상 기억하나요? 이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싱크 함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크기는 0으로 가는 거지. 싱크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덜렁 있을 때는 그렇지? 비주기적인 신호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덜렁 있을 때 비주기적인 신호는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t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t가 무한대가 되면 주파수는 그러니까 그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t가 무한대 아니에요? 만약에 t가 작다 그러면 그럼 주파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t가 이제는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한 겁니다. 그렇죠? t가 무한대가 되면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그때는 주파수는 0으로 봐야 되겠지. 0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렇게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는요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진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끊어진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선 스펙트럼. 이렇게 끊어진 스펙트럼을 갖는 것이다. 끊어진 스펙트럼을 가져요. 주기적인 신호는. 주기 t가 일정한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역수를 취하면 그렇죠? 역수 취하면 요 사이 주파수 영역에서 요 사이 값들이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t가 무한대라고 하면 요 스펙트럼을 갖는 요 선 스펙트럼 요 간격이 빵이 돼버리면 붙어버리겠죠. 붙어버리면 그때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신호는 이런 연속적이 아니고 하얀색이 아니고 바로 이런 끊어져 있는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체계도 한번 쭉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봤을 겁니다. 선 스펙트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t라는 값, 우선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요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만나는 지점이 타워분의 t0 이렇게 돼요. 타워분의 t0 이렇게. 그리고 요 0인 경우 요 크기도 타워분의 이건 t0분의 타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t가 여기 t0라고 할게요. 주기가 만약에 길면은, 그렇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A번하고 B번이 주기 t는 똑같습니다. 주기 t는 똑같고 요 타워만 틀려요. 위에 것은 타워가 이만큼 되지만은 밑에 거는 요거 반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 t, 주기 t가 커지면은 여기는 두 개가 같은 거지만 주기 t가 커지면은 요게 커지겠죠. 커지면은 요 제로와 만나는 요 지점, 요것을 우리가 메인 로브 주엽이라고 해요. 주엽. 이게 주엽. 이런 건 부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에 대한 메인 신호 스펙트럼이 요거예요. 주엽. 그럼 t0가 커지면 요게 넓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엽의 폭이 넓어지겠죠? 이게 t0가 만약에 2t0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t0가 넓어지면 요 크기는 주기가 넓어지면 평균된 크기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요게 t0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0가 커지면, 그렇죠? 커지면은 요 진폭은 작아지고, 요거 있죠? 메인 노브라고 해요. 주엽. 주엽의 폭은 넓어집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런 관계를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타워입니다. 요건 일정하다고 보고, 타워 요 시간이 실제 신호값이 존재하는 요 타워라는 요 값이 크면은, 이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크면은 결국은 실제 평균 크기는 커지겠죠. 요거니까 진폭 크기는 커지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타워가 만약에 크다고 하면 그때는 진폭은 커집니다. 근데 한 주기가 크면은 평균 내다 보니까 크긴 작아지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아졌죠. 그렇지만 실제 값을 갖게 되는 요 타워, 요 폭이 크다는 건 신호 크기가 큰 거니까 결국은 평균 내 가지고 어떤 진폭을 환산하면 커지겠지.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타워가 커지면 요거는 좁아지겠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